얼음과 서리 주역 시편 134 장석주. 뼈가 운다. 추워 뼈는 어린 인류 대부분이 절멸한 지구의 빙하기를 기억한다. 추위로 얼어 죽은 옛 동물들의 울음이 뼛속에 쟁여져 있다. 얼음이 얼 무렵 뼈의 울음은 무심코 흘러나온다. 추워 대멸종기를 넘긴 뼈의 울음은 사라진 옛 생명들의 방언이다. 너 얼음이고 나 설이다. 나 설이고 너 얼음이다. 내가 그림자라면 너는 아침에 오는 손님이다. 오늘 아침에는 밤나무 숲 가랑잎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은 고라니를 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라니는 달아나지 않는다. 저와 내가 대멸종기의 재앙을 이기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 한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이 난생의 사람들이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는다. 비야 고맙다. 비가 내리는 아침에는 정직한 종족이 되자. 빗속에 우는 맷비둘기야. 내가 살아있어 고맙다. 겨울이 닥치자 버드나무들은 으르렁거리는 고요 속에 서서 말없이 제 앞의 서리와 얼음들의 날들을 바라본다. 연못 얼음이 녹자 그 아래 잉어 8마리가 죽은 채 떠오른다. 작년 가을에 이상훈이 안성천에 살던 것들을 붙잡아 갖다 넣은 30마리 잉어들 중에 일부다. 겨우내 얼음 아래에서 연약하고 부드러웠던 것들이 강하고 딱딱해져 물 밖으로 나온다. 연약하면 구부려 살고 강하면 부러져 죽는다. 수련과 부들 아래 뿌리에 숨어 채 연약함을 연명하던 것들이 사라졌다. 물속에서 무시로 시름을 받던 것들이 떠났으니 내 기쁨은 줄고 걱정은 늘 것이다. 지난 겨울 몹시 추웠으니 올 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구나. 언 땅 녹자 푸석푸석하다. 푸른 것들이 새싹을 내밀고 박새와 죗바꾸리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울음소리가 부쩍 늘었다. 발 없는 식물들과 뿌리 없는 짐승들의 활기찬 몸짓들로 세상은 화창하다. 버드나무가 이 세상을 위해 연초록을 준비하는 동안 새들은 마른 풀더미 아래에서 지난해의 풀씨를 찾고 풀 덤불 속 둥지에 알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신명이 난다고 얼음은 녹고 저 푸릇한 것들은 땅을 덮어오는가. 제13장 시의 깊이 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활용하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의 탐구가 중요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화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라. 무엇보다도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천착,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장은 타자와 철저히 하나가 되어라. 극단까지 가는 상상적 체험을 하라. 이 공부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목차를 잘 연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화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라. 오늘 다룰 건데요. 다음 그 시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꼭 생각하면서 읽어요. 다음 시에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시적 사유의 지향점은 뭔가? 뭘 지향해서 사유를 하고 있는가? 아래 시가 깊이 있는 시로, 깊이가 있는 시, 네, 뭔가 깊이 있는 시로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요. 네, 작품 들어갑니다. 정말 긴 시네요. 제목이 얼음과 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제로 주역 시편 134. 그래서 이 얼음과 설이, 얼음과 설이 주역 시편 134라고 하는데 이 좀 그 왜 땅 위에 거하는 어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 봐요. 네. 뼈가 운다. 뼈가 운대요. 뼈가. 네, 뼈가 운다. 이런 것들을 시적 표현이라고 하죠. 뼈가 온다. 이런 거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시적 표현으로서 맞는 거죠. 그래서 뼈가 운다. 추워 뼈는 어린 인류 대부분이 절멸한 지구의 빙하기를 기억한다. 그래서 뼈가 운대요. 뼈가 우는 이유는 그 과거의 그런 슬픔, 어린 인류가 그러니까 추울 때 뼈가 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추울 때 뼈가 오는 이유. 빙하기 때 대부분의 어린 생명들이 절멸한, 네, 절멸한 그 빙하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운다고 해요, 뼈가. 추위를 한번 뼈는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뼈가 운대요, 추우면은. 추위로 얼어 죽은 옛 동물들의 울음이, 네, 추위로 얼어 죽은 옛 동물들의 울음이 뼛속에 쟁여져 있다. 아유, 표현 좋죠. 뼛속에 울음이 쟁여져 있다. 원래 쟁인다 이 말은 그 화약이나 이런 것들을 쟁이는 거죠. 또 창고에 쌓기도 하죠. 그 고구마나 이런 것들 창고에 쌓는 것도 쟁인다고 하죠. 네, 쟁여져 있대요. 뼛속에 꽉 들어차 있다고 해요. 얼음이 그러니까 얼음이 얼 무렵 뼈의 울음은 무심코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얼음이 추위가 시작되면 뼈의 울음이 무심코 흘러나온대요. 네, 기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기억이에요? 어린 인류 대부분이 절멸한 그 지구의 빙하기, 또 옛 동물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얼음이 올 정도로 추워지면 그 울음이 흘러나온대요. 추워 대멸종기를 넘긴 뼈의 울음은 사라진 옛 생명들의 방언이다. 예, 방언 아시죠? 옛 생명 울음이 뼈의 울음은 언어래요. 옛날 사라진 옛 생명들의 언어죠. 뭐 방언 터졌다고 하잖아요. 종교적인 언어죠. 그런 방언이래. 그래서 뼈가 운다고 합니다. 너 얼음이고 나 설이다. 나 설이고 너 얼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너 얼음이고 나 설이다. 꼭 그 영화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냐 하는 것 같죠. 네, 그 영화 뭐죠? 그게 어떤 그 송중기 나오는 영화 같은데 그런 표현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너 얼음이고 나 설이다. 나 설이고 너 얼음이다.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얼음과 설이는 동시에 얼음과 설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동일성도 있죠. 둘 다 얼어서 생긴 것들이잖아요. 얼어서 생긴 거. 네, 그래서 좀 차이와 동일성이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연대 가능성을 말하죠. 연대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림자라면 너는 아침에 오는 손님이다. 참 표현 좋죠. 네, 아침에 해가 뜨면 그림자와 해는 같이 오죠. 그래서 내가 그림자라면 너는 아침에 오는 손님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동시성도 있고 또 동일성도 있고 같이 오는 거니까 연대 가능성도 있는 것이겠죠. 오늘 아침에는 밤나무숲 가랑잎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은 고라니를 보았다. 고라니를 봤대요. 이 가랑잎이 뭐죠? 가랑잎. 가랑잎 위에. 네, 가랑잎. 그러니까 가랑잎은 흔히 갈색 잎을 말하죠. 흔히 가을에 생기는 화렵수를 흔히 가랑잎이라고 해요. 네, 갈잎이라고 하죠. 근데 가랑잎은 말라서 가을에 마른 상태에 화렵수를 가랑잎이라고 하는데, 갈잎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갈잎. 하나는 가랑잎의 줄임말이 갈잎이고요. 또 하나는 갈대잎을 가랑잎이라고 합니다. 아니, 갈대잎을 갈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랑잎은 한 가지, 근데 갈잎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네. 네, 식물 읽어주는 시인의 그런 설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고라니, 이런 말이 나오면 얼른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은 고라니를 보았다. 이렇게. 네, 고라니가 죽은 나뭇잎 위에서 쉬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라니는 달아나지 않는다. 네, 고라니가 달아나지 않고 가만히 있대요. 그 이유가 뒤에 설명되죠. 저와 내가 대멸종 위기의 재앙을 이기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 한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네, 그러니까 한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그거죠. 모든 생명은 그죠. 이 땅 위에, 아까 저기 주역 시편에서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어떤 그물망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생명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다 얽혀 있고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물이라고 해요. 그 생명 그물이 인연인 거죠. 네, 다 얽혀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또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 난생을 사람들이 살아서, 이 표현도 참 좋죠. 원래는 이 난생의 삶, 인생 이렇게 할 텐데, 이 난생을 생명들이 살아서라고 하지 않고, 이 난생을 사람들이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고 있다라고 해요. 난생. 난생은 알란자인데, 난생의 삶들이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고야 맞는다. 비야 고맙다. 비가 내리는 아침에는 정직한 종족이 되자. 이 표현도 뭔지 모르지만 멋지죠. 이렇게 그러죠. 비가 내리는 아침에는 정직한 종족이 되자. 네, 빛 속에 오는 맷비둘기야.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또 맷비둘기하고도 생명 그물로서 인연이 있죠. 그래서 생명 그물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는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네, 이 땅 위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떤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물, 어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인연은 생명 그물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빙하기와 뭐 대멸종기를 잘 견뎌내고 살아남은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대요. 그 존재들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맷비둘기가 뭔지 알아요? 맷비둘기. 비둘기면 비둘기지. 맷비둘기래요. 그 맷비둘기는 약간 그 투박한 갈색이 좀 섞여 있는 비둘기인데 투박해요. 좀 색깔이 반짝거리지가 않고 윤기도 없고 투박한 느낌이 드는데 울음소리로 맷비둘기는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서양 비둘기는 9999 도시에 있는 비둘기들은 서양 비둘기죠. 대부분. 맷비둘기, 한국 토종 맷비둘기는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서양 비둘기들은 구구구구 하고 우는데 맷비둘기는 이렇게 울어요. 북북북북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울어요. 아주 그 낮은 작은 소리인데 굉장히 멀리 들리는 신기한 소리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뭐 베이스 그러니까 뭐 마치 무슨 그 베이스 음악처럼 네, 바이올린이 막 연주하면 다른 새들 뭐 검은등 뻐꾸기 같은 거 검은등 뻐꾸기는 어떻게 해도 조금 표현이 어때요? 뚜뚜뚜뚜 이렇게 울죠. 근데 검은등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대요. 야한 연인들이 들으면 홀딱 뻗고 이렇게 들린다는데 스님들이 들으면 뭐 빡빡 깎고 이렇게 들린대요. 네,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검은등 뻐꾸기 울음소리예요. 뿌뿌뿌뿌 하고 울어요. 그래서 뻐꾸기 새들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새의 이름을 아는 것 아주 시에서 굉장히 요리합니다. 겨울이 닥치자 버드나무들은 으르렁거리는 고요 속에서 고요가 으르렁거린대요. 네, 고요 속에서 말없이 고요가 으르렁거리는데 버드나무는 말없이 제 앞에 서리와 얼음의 날들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네, 버드나무도 역시 어떤 그 조상들, 그러니까 사라져간 옛 생명들의 어떤 대멸종위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하고 있어서 나무의 조상들도 바로 그때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조차도 생명 그물 안에서 인연이 있기에 연대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시가 참 양이 많네요. 그죠? 연못 얼음이 녹자. 이제 울음도 그러면 안 나와야겠네요. 얼음. 그죠? 연못 얼음이 녹자. 녹은데요. 얼음이 얼면 울음이 나오고 또 그 울음은 과거의 그 빙하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울음은 사라져간 옛 생명들의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아래 잉어 8마리가 죽은 채 떠오른다라고요. 얼음이.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니까 또 생명들이 다 그 대멸종 위기가 있었듯이 작은 연못에서도 얼음이 얼고 또 빙하기가 끝나니까 8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이상훈이 여기 누군지 구체적 이름을 써놨어요.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어떤 그 해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상훈이 안성천에 살던 것들을 붙잡아 갖다 넣은 30마리 잉어들 중에 일부다. 또 살아남은 존재도 있네요. 그죠? 네, 빙하기에 살아남은 존재가 있었듯이 겨울 내내죠. 네, 겨울 내내 겨우내 하니까 겨우살이 생각나네. 높은 그 나뭇가지 위에서 막 칭칭 그 덩굴식물, 네, 그거 새들이 거기 가서 겨울에 열매 따먹고 그러죠. 네, 겨우살이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얼음 아래에서 연약하고 부드러웠던 것들이 강하고 딱딱해져서 물 밖으로 나온다. 딱딱해져서 나온대요. 다 얼어서 죽은 거죠.
연약하면 구부려 살고 강하면 부러져 죽는다. 아유. 수련과 부들 아래 뿌리에 숨어서 제 연약함을 연명하던 것들이 사라졌다. 네. 잉어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수련 알아요? 수련은 종류가 많죠. 수련이 대표적으로 한 8가지가 되는데, 가장 흔한 수련이 그냥 홍련, 백년도 있지만, 그 빅토리아 연도 있고, 또 어리연도 수련이죠. 그리고 황금 어리연도 수련이고, 어떤 것이 수련이죠? 숫자가 잠잘 숫자를 써요. 잠잔다라는 뜻이죠. 근데 무엇이 자죠? 연꽃. 그러니까 일반 연은 잎이 좀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어떤 그 공기 중에서 잎이 생기는데, 수련은 잎이 물에 딱 붙어 있어요. 물에 착 붙어서, 네, 그게 다릅니다. 가시연도 있고, 가시연도 수련이죠. 빅토리아연, 가시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쯤. 그리고 부들이 있어요. 부들. 예, 한국의 연못에는 부들이 참 많아요. 부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 한 너비가 한 8mm, 1cm 가까이 돼요. 8mm 정도 되고, 마치 플라스틱 끈처럼 생겼어요. 좀 두꺼운 끈. 네, 두꺼운 끈처럼 생겼는데, 좀 약간 그 모양이, 좀 전에 그 꽃 모양 봤죠? 이렇게. 이런 꽃, 색깔은 완전히 다른데, 열매 꽃 모양이 회색으로 이렇게 좀 가루가 많이 있을 것처럼 있어요. 네. 한번 부들을 연못가에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 뿌리 밑에서 숨어서 살았대요. 그 연약함을 연명하던, 살아가던 것들이 사라졌고, 물속에서 무시로 시름을 받던 것들이 떠났으니,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라는 뜻이죠. 내 기쁨은 줄어들고 걱정은 늘 것이다. 지난 겨울 몹시 추웠으니 올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네. 언 땅 녹자 푸석푸석하다 라고 했습니다. 언 땅이 녹으니까 푸석푸석하대요. 원래 언 땅이 있을 때는 서로 연대 가능성이 참 많았는데, 언 땅이 녹아버리니까, 살만하니까 푸석푸석하대요. 끈기가 있어야 연대가 되죠. 끈기. 착착 달라붙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어야, 네, 그 연대가 되는데, 푸석푸석하니까 서로 안 달라붙겠죠. 푸른 것들이 새싹을 내밀고 박새와 집바꾸리와 붉은 머리 어목눈이 울음소리가 부쩍 늘었다. 네, 봄이 되면은 좀 그 발정기가 되죠. 그래서 새들이 알을 많이 낳고 그러죠. 네, 박새. 박새는 그 아주 신사새예요. 그러니까 가슴에다 넥타이 찬 새가 그냥 일반 박새고, 약간 옆에 까만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참새보다 작아요. 까만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새가 쇠박새라고 해요. 그리고 머리가 좀 기름 바른 것처럼 생긴 박새가 있어요. 그걸 진박새라고 합니다. 직박구리, 살짝 참새보다 크고 그러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식물 읽어주는 시인의 유튜브에서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게 직박구리예요. 네, 열매 먹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박구리 쳐서 찾아보면 돼요. 아주 가까이에서 찍어놨으니까 볼 수 있을 거예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 새 있죠. 그게 붉은 머리 어목눈이가 가장 대부분이 붉은 머리 어목눈입니다. 다른 새도 있긴 있는데,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죠. 아주 작아요. 흔히 우리가 그 뱁새라고 하는 게 바로 붉은 머리 어목눈이고, 주로 덤불 속에서 떼지어서 날아다닙니다. 울음소리가 부쩍 늘었다. 발 없는 식물들과 새 대신에 발 없는, 발이 없는 어떤, 발이 있는 동물이 아니고 발 없는 식물들과 뿌리 없는 짐승들, 네, 짐승은 뿌리가 없죠. 활기찬 몸짓들로 세상은 화창하다. 네, 지금 한참 이렇게 짝짓기 할 때이죠. 봄이니까. 버드나무가 이 세상을 위해, 잠시만요.
버드나무가 이 세상을 위해 연초록을 준비하는 동안 네, 생명을 준비하겠죠. 연초록. 네. 새들은 마른 풀더미 아래에서 지난해 풀씨를 찾고 풀 덤불 속에 덤불 속 둥지에 알을 낳을 것이다. 네. 무슨 신명이 난다고 얼음은 녹고 저 푸릇한 것들은 땅을 덮어 오는가. 봄이 네, 무슨 신명이 난다고 봄은 오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겨우내 그 지키지 못한 아까 그 얼음이 녹으니까 죽은 생명들이 있었잖아요. 그 또 살아있는 생명들도 있었고 일부는 죽고 그런데 그런 겨우내 지키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어떤 동정도 없이 미련도 없이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니까 한마디로 살만하니까 그런 어떤 그 기뻐날 때는 어떤 그 봄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시를 아까 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했잖아요. 이렇게. 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근원이라는 게 뭐죠? 근원. 뿌리 근자에다가 저 근원 원자인데 물이 처음 시작되는 것을 근원이라고 하죠. 어떤 물이 처음 나오는 것.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것을 천착하는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이 어떤 사물일 수밖에 없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해요. 네, 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새의 본질 그러면 뭐 날개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늘을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늘을 날고 날개가 있으니까 새겠죠. 그게 없으면 새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것일 수밖에 없는 성질. 또 의자의 본질은 뭐죠? 앉아야 의자죠. 돌이든 뭐 쇳덩어리든 앉으면 그것이 의자가 되는 거죠. 뭐 나무 퉁치여도 뭐 앉을 수 있는 것이면 의자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네. 뼈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죠. 뼈의 근원. 뼈는 옛날 그 뼈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그 빙하기를 기억하고 있고 그때 살아남은 존재가 그 뼈의 근원이었겠죠. 그리고 또 화자가 감지한 각 개인이 감지한 것이 바로 개별화된 거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써놨어요. 개별화된의 의미가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데 바로 그 시 속에 하자만의 그 어떤 것, 그게 개별화된 거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리고 뼈의 속성에 대한 물음이 바로 본질적인 물음이겠죠. 네. 시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사라진 옛 생명들의 방언을 듣는 것. 그것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렇죠.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근원의 목소리를. 그리고 과거의 뼈와 연대 조금 애매하죠. 네. 그리고 소통. 또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존재들의 연대. 저는 이걸로 보고 있는데 연대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땅 위에 거하다 이 말은 산다는 거죠. 살것자. 아래 시가 깊이 있는 시로 보이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제가 생명그물이라고 했잖아요. 생명그물. 네. 자연 속에 또 땅 위에 모든 생명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땅 위에 거하는 만물의 연대성을 그렇게 연대성을 이렇게 철학이 아닌 바로 시적 진술을 통해서 그려냈기 때문에 바로 그려냈어요. 그래서 깊이가 있는 시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 땅 위에서 거하는 모든 생명들의 연대 가능성에 천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또 우리가 근원적이고
뭔가 시가 일단 근원적이다, 본질적이다, 뭐 그런 질문에 어떤 천착을 하게 되면 일단 시의 깊이는 확보되는 거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방가사유상, 지난 영상에서 했죠. 방가사유상을 보면은 거기에 근원적인 질문이 뭐겠어요? 그거에 천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방가 형상을 볼 때는 그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형상인가? 또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어떤 그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런 어떤 조각가, 처음 만든 조각가의 손길까지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네, 거기에 천착을 하는 것, 그런 근원적 질문을 하면 시가 써지겠죠. 좀 깊이 있는 시가. 또 그 형상의 대상이 태초에 어디서 왔는가. 바로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본뜬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보살을 본뜬 것인지 또는 그 방가사유상이 도대체 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이죠. 네. 또 방가사유상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 왜 원래 그 부처가 됐건 또는 뭐 보살이 됐건 뭐 그런 사유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때 그 사유의 의미는 뭔지 그런 어떤 것들을 봐야겠죠. 네. 또 뭐 돌로 한번 볼까요? 우리 없는 거. 돌을 딱 봤다. 그러면 그 돌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뭐가 될까요? 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로 돌아가 봐야겠죠. 뭐 이제 물론 뭐 퇴적암일 수도 있고 뭐 또 화성암일 수도 있겠고 또 뭐 변성암일 수도 있겠고 그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과거 온시 시대까지 돌아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근원에 천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퇴적암이라면 돌에서 무슨 공룡의 발자국이 생기는 그때의 어떤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시의 깊이는 확보되는 셈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